휴가를 나와서 헬스장에 간 한국 해병대 여군 최초의 원스타 여성이 자신을 성희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폭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녀가 이후 그들을 모두 박살내면서 참교육시키고 개과천선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서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내륙 깊숙이 불어오는 도시 김포.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파트 단지와 번화한 상가들 사이로 대한민국 국방의 서쪽 관문을 지키는 해병대의 묵직한 기운이 흐르는 곳. 그곳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강철 체력단련장은 이름처럼 쇠냄새와 땀방울,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체력단련장은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땀 흘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육중한 쇠들이 즐비한 프리웨이트 존은 남자들의 세계였다. 근육질의 사내들이 울부짖음에 가까운 기압을 내지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차수현. 그녀는 100kg이 넘는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로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몸에 달라붙는 기능성 운동복은 그녀의 몸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밀도로 다져져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잘록한 허리에서 폭발적으로 뻗어나간 허벅지 근육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뽀얀 피부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누가 봐도 30을 갓 넘긴 운동에 미친 여자. 그것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내리는 잠정적인 정의였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43.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신념으로 뭉친 대한민국 해병대, 그 70년이 넘는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여성 장군 차수연 준장이었다.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이겨낸 자만이 달 수 있다는 붉은 명찰. 그 명찰의 주인이자 이제는 어깨 위에 조국의 서해를 상징하는 별을 단 살아있는 신화.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 훈련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그녀에게 주어진 2주간의 휴가. 부하들은 여단장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라며 그녀를 등 떠밀었지만 평생을 군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휴식은 또 다른 형태의 임무처럼 느껴졌다. 김포에 사는 여동생 집에 머물게 된 그녀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 바로 이곳 강철 체력단련장이었다. 민간 사회의 소음 속에서 오직 쇠와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다. 철컥. 그녀는 마지막 횟수를 채우고 바벨을 거치대에 내려놓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위를 어깨에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눈빛.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풀었다.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민간인들 틈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한 운동 마니아여야 했다. 그때였다. 체력 단련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 몇몇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풀어놓은 듯 순식간에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운동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굳어지고 시선들은 애써 그들을 외면하며 바닥으로 향했다. 오관장. 오관장 어딨어? 중심에 선 남자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전직 복서 출신답게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비싼 옷과 시계도 그의 천박한 분위기를 가리지 못했다. 황상필. 건설 시행사 서해개발의 대표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가졌지만 실상은 김포 일대 상권을 주무르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사무실에서 허둥지둥 뛰쳐나온 것은 체력 단련장의 주인인 오 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체념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아이고 황 대표님. 어인일이십니까? 어인일이긴.
이번 달 상가 발전 기금 날짜잖아. 해병대 정신으로 딱딱 맞춰야지 안 그래? 황상필은 해병대라는 단어를 비아냥거리듯 내뱉으며 오 관장의 어깨를 툭툭 쳤다. 상가 발전 기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의 상납금이었다. 대표님 아시다시피 요즘 신도시에 경쟁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오 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황상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 관장, 내가 당신 해병대 선배라고 얼마나 봐줬는지 알아? 다른 가게였으면 벌써 기구 다 드러내고 간판 내렸어. 해병대가 해병대끼리 도와야지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그는 오 관장의 붉은 명찰이 새겨진 낡은 해병대 티셔츠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조롱했다. 그 순간 오 관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차수연은 덤벨을 고르는 척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황상필의 목소리 톤, 오 관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휴가 중인 군인이 민간인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강철로 만들어진 휴식 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황상필은 오 관장에게서 두툼한 돈 봉투를 빼앗아 들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돈 봉투의 두께를 손으로 가늠하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다. 그의 시선은 이제 굴욕감에 고개를 숙인 오 관장을 떠나 체력 단련장 내부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교활한 늑대처럼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아 번들거렸다. 특히 젊은 여성 회원들이 모여있는 유산소 운동 구역을 지날 때 그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고 음흉해졌다. 몇몇 여성들은 그의 불쾌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운동을 멈춰버렸다. 황상필은 그들의 불편한 반응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진 권력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쯧쯧. 오 관장, 운동기구는 다 낡아 빠졌는데 회원들 물은 좋네. 장사할 줄 아는구만. 그의 저속한 농담에 뒤따르던 부하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체력 단련장 안의 공기는 이제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 불청객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며 죽은 듯이 운동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그러다 마침내 황상필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프리웨이트 존 구석, 묵직한 덤벨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리며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차수연에게.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완벽한 뒷모습이었다. 탄탄한 어깨와 등 근육이 만들어내는 역삼각형의 실루엣,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잘록한 허리와 단단한 하체의 조화는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여자와도 차원이 달랐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가 느껴지는 몸이었다. 저런 게 있었나? 황상필의 눈에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어렸다. 그는 이 동네의 왕이었다. 웬만한 가게 사장부터 새로 이사온 주민까지 그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저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뿜어져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달랐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성큼성큼 차수연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육중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하지만 차수연은 그가 바로 옆에 설 때까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오직 쇠와 그녀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이야 아가씨, 운동 좀 할 줄 아네? 황상필이 최대한 친근한 척 말을 걸었다. 아가씨라는 단어에 차수연의 귀가 본능적으로 반응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횟수를 채우고 나서야 천천히 덤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땀으로 젖은 얼굴,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검고 깊은 눈동자. 황상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앞에서 겁을 먹거나 최소한의 경계심이라도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경계심, 불쾌감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심해를 들여다보는 듯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오히려 자신이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웠다.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맑은 피부와 앳된 이목구비는 2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 깊고 고요했다. 그 극단적인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매력에 황상필은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무슨 일이시죠? 차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아니 허허. 운동하는 모습이 하도 대단해서. 보통 내기가 아니야. 선수 출신인가? 황상필은 어색하게 웃으며 전직 복서였던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는데 아가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봐서 말이야. 내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운동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이 오빠랑 식사나 한번 하지. 내가 아주 비싸고 좋은 데로 모실게. 그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작이었다. 주변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 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차수연은 대답 대신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번지르르한 외피를 뚫고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폭력성, 그리고 뿌리 깊은 열등감까지 남김없이 꿰뚫어보는 듯했다.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거절했다. 그리고는 수건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몸을 돌렸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호해서 황상필에게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자격조차 없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순간 황상필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이전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살기를 담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이 바닥에서 나 황상필을 거역하고 무사한 인간 못 봤어. 하지만 차수연은 그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 완벽한 무시. 그것이야말로 황상필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이 X이 진짜. 결국 이성을 상실한 황상필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기 직전 차수연이 마치 등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몸을 살짝 비틀었다. 황상필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그제야 차수연이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황상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사냥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불쾌한 조우는 이제 위험한 대결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공개적인 굴욕을 당한 황상필의 분노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를 감시하듯 매일같이 강철 체력 단련장에 나타났다.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차수연이라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변수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유치한 방식을 택했다. 최고급 외제차를 체력 단련장 바로 앞에 주차해 놓는가 하면 부하들을 시켜 모든 회원들에게 비싼 음료와 단백질 보충제를 돌리게 했다. 그리곤 보란듯이 차수연에게 다가가 이 오빠가 쏘는 거야. 마음껏 마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너 같은 여자는 돈이면 다 넘어온다는 저급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차수연은 그의 모든 행동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쇠의 무게와 근육의 고통, 그리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만이 존재했다. 황상필이라는 존재는 훈련 중 귓가를 앵앵거리는 날벌레와도 같았다. 성가시지만 아직은 손을 휘둘러 잡을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하지만 황상필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차수연의 운동 루틴을 흉내내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가 벤치프레스를 하면 옆자리에서 더 무거운 무게를 끙끙거리며 들어 올렸고, 그녀가 러닝머신을 뛰면 옆 기계에서 일부러 속도를 올려대며 경쟁심을 드러냈다. 전직 복서로서의 운동신경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정교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앞에서는 그저 서투른 몸부림에 불과했다. 차수연은 그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런 식으로 운동하다가는 부상을 입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황상필이라는 인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그 바닥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황상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날은 비가 오는 평일 오후라 체력 단련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차수연은 스트레칭 존에서 매트를 깔고 마무리 운동으로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지옥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은 놀라운 유연성을 자랑하며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곡선을 그려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황상필의 눈에 다시 한번 비틀린 욕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비키게 하고는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몸이 아주 유연하네. 밤에는 더 유연해지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농담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차수연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살짝 상기된 뺨은 평소의 냉정한 인상과 대비되어 묘한 새끼를 풍겼다. 황상필은 그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내가 그렇게 싫어? 응. 이 오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튕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오늘 밤 나랑 딱 한 번만 만나자. 응. 내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게. 그는 그녀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애원하듯 말했다. 차수연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황상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돈,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사람 무시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는 자신의 우람한 손을 뻗어 땀으로 살짝 젖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자신의 거친 손길에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마침내 굴복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 순간이었다. 황상필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으려는 찰나. 번개처럼 뻗어나온 차수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고왔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은 마치 거대한 바이스 플라이어가 쇠 파이프를 으스러뜨리듯 그의 손목을 조여왔다. 황상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손목뼈가 통째로 분쇄되는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팔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전직 복서로서 링 위에서 숱한 고통을 겪어봤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그는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지만 차수연의 손은 그의 손목에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차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북해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운동 마니아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해병대 장군 차수연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과 마주한 황상필은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그가 알던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다. 아, 아파. 손목 부러진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놔줘. 오만하던 조폭 두목은 이제 고통과 공포 앞에 무너져버린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차수연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 잡았던 손목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뿌리쳤다. 황상필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시뻘겋게 멍이 들고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끙끙 앓았다.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치르게 될 거야.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이자 선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물건을 챙겨 체력 단련장을 나섰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황상필에게는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체력 단련장을 나온 차수연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중령 김성훈입니다. 나 차수연이다. 아, 예. 필승. 장군님. 휴가는 편히 보내고 계십니까?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이자 현재 해병대 헌병대 특수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인 김성훈 중령이었다. 차수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적인 감정을 모두 지워내고 작전을 하다라는 지휘관의 것으로 바뀌었다. 휴가는 오늘부로 끝났다. 김중령,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포 지역 민간인에 대한 수사 요청이다. 서해의 해충 박멸 작전이 필요할 것 같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황상필이라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귀신 잡는 해병에 보이지 않는 작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수연의 전화 한 통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아니, 사자를 깨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헌병대.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특수수사대 SSU는 그들의 존경하는 지휘관이 민간 사회의 해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분노했다. 다음 날 정오 김포 해병대 이사단 인근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 이곳은 군 간부들이 외부 손님과 조용히 식사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논밭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팽팽했다. 차수현과 김성훈 중령은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손목은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김성훈 중령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하는 상관에 대한 염려와 감히 장군의 몸에 손을 댄 쓰레기에 대한 살기 어린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 걱정은 됐다, 김중령. 손목 하나로 무너질 몸뚱이라면 애초에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어. 차수연은 무심하게 답하며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어제 체력 단련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며칠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황상필의 행태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개인적인 모욕감에 대한 토로가 아니었다. 마치 적진의 지형과 적의 병력 배치를 브리핑하듯 정확한 사실과 날카로운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상은 전직 복서 출신으로 자신의 물리력에 대한 맹신이 강하다. 서해개발이라는 건설 시행사를 위장막으로 사용,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갈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다. 특히 우리 해병대 예비역이 운영하는 강철 체력단련장의 5관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간인 대상 범죄를 넘어 우리 군, 특히 해병대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성훈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 장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에 대한 모욕.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군님의 판단이 맞으십니다. 이런 해충들은 사회의 근간을 좀먹는 존재입니다. 당장이라도 특수수사대 전 병력을 동원해 그놈의 사무실과 아지트를 급습하고 싶지만 놈의 행동 양식으로 보아 지역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없다. 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서 숨통을 조여야 한다. 차수연의 눈빛이 작전 모드로 전환되었다. 작전명 서해 해충 박멸. 목표는 황상필 개인의 처벌이 아니다.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법 카르텔 전체를 와해시키고 그 과정에서 실추된 해병의 명예를 회복하면 공포에 떠는 지역 사회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누구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장군님? 이 김성훈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라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의 목을 비틀어 오겠습니다. 필승. 김성훈 중령의 눈에 불이 붙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작전 계획의 초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우선 저희 특수수사대 내 최고의 위장 침투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헌병이 아니라 정보사 요원들과의 교환 훈련까지 수료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여군 NCO 부사관 2명이 적임자입니다. 하채은 상사와 이다혜 하사. 저보다도 무서운 괴물들입니다. 화면에 두 여군의 프로필이 떴다.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특수훈련 이수 경력과 각종 무술 유단 기록이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끝이 날 정도였다. 이들에게는 제가 직접 임무를 하다라고 민간인으로 완벽히 위장시켜 체력 단련장에 침투시키겠습니다. 최첨단 감청 장비와 위장 카메라를 통해 황상필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의 자금줄과 인맥을 역으로 추적할 겁니다. 거미줄이 완성될 때까지 장군님께서는 지금처럼 평범한 운동 마니아로 놈을 방심시키고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좋다. 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라. 해충 한 마리 잡으려다 우리 귀한 대원들을 잃을 수는 없다.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명심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촘촘하게 짜이기 시작했다. 한편 황상필은 김포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아지트, 컨테이너를 개조한 비밀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압박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손목 인대가 파열되고 미세골절까지 의심된다고 했다. CX. 그래서 그 계집 하나 못 찾아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라고 했잖아. 그의 앞에는 조직의 행동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김포 시내의 모든 흥신소와 정보원들을 다 풀어봤지만 사진 속 여자를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무슨 유령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 손목을 그렇게 만든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소문? 개 같은 소문. 황상필은 테이블 위에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 가늘고 하얀 손목에서 어떻게 그런 파괴적인 힘이 나왔는지 전직 복서였던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살인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던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자신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라이벌 조직에서 보낸 킬러, 아니면 자신을 노리는 국가기관의 특수요원.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공포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다. 전부 다 집합시켜. 오늘부터 24시간 내내 그 체력 단련장 주변을 감시해. 그 X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와. 산채로 잡아와야 해. 내 손으로 직접 그 주둥이를 열어서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 황상필의 광기 어린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사냥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미를 깨우는 진동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작전 개시 뒤일, 강철 체력 단련장에 풋풋한 신입 회원 2명이 등록했다. 인근 IT밸리에 새로 입사한 동기생이라는 하채은 상사와 이다의 하사였다. 최신 유행의 운동복을 살짝 어색하게 차려입고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두리번거리는 그녀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욕 넘치는 20대 여성들이었다. 우와 언니, 저 사람 근육 좀 봐. 완전 헐크 같아. 이다의 하사가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하채윤 상사의 팔을 붙잡았다. 하채윤은 부끄럽다는 듯 그녀를 말리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들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진짜 시선은 공간의 구조, CCTV의 각도,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회원들의 서열 관계와 분위기를 1초에 수십 가지의 정보를 처리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정보 허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체력 단련장에서 가장 말이 많고 주변 일에 관심이 많은 아주머니 회원 그룹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처음 왔는데 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다의 하사가 특유의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자 아주머니들은 금세 경계를 풀고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머, 새로 왔구나. 총각, 이리 와서 아가씨들 좀 가르쳐 줘봐. 이 동네는 처음이에요? 살기 좋지. 근데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어. 저기 소파에 앉아있는 저 깡패 같은 아저씨 보이죠? 건물주인데 아주 질이 안 좋아.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적절히 맞장구를 치며 웃고 떠드는 동안 대화의 모든 내용은 목걸이 펜던트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또한 하채윤 상사는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체력 단련장 내부의 무선 네트워크 신호를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모두가 기다리던 인물 차수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황상필의 신경이 즉각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로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지독한 집착이 되어 차수연을 향하고 있었다. 차수연은 그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자신의 운동 루틴에만 집중했다. 그 태연자약함이 황상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차수연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에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알고 있기에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어이 거기. 결국 참지 못한 황상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수연에게 다가갔다. 깁스를 한 팔이 꽤나 불편해 보였다. 운동도 좋지만 여자가 너무 드세면 남자들이 싫어해. 얌전히 굴면 내가 걷어줄 생각도 있는데 어때?
그의 협박 섞인 회유에 차수연은 하던 운동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기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리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지저대는 하이에나를 보는 듯한 아주 옅은 연민과도 비슷했다. 가던 길 가시죠. 보기 안쓰러우니까.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는 황상필의 마지막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순간 근처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이다혜 하사가 실수로 균형을 잃으며 옆에 있던 정수기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수기에서 물이 콸시 쏟아져 나왔다. 어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다의 하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란을 피웠다. 황상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하채은 상사는 황상필이 늘 앉는 소파 쿠션 밑에 단추 크기의 무선 도청 장치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완벽한 팀워크였다. 황상필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파 밑에 성공적으로 둥지를 튼 거미는 그 통화 내용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다. 그래, 그 계집이 오늘도 나타났어.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아. 아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 뭔가 이상해. 내가 아는 경찰 쪽 선배한테 뒷조사를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너희는 주변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 수신기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김성훈 중령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경찰 쪽 선배. 부패의 고리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하채은과 이다혜는 오 관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야근 때문에 저녁을 걸렀다며 울상을 짓자 마음 약한 오 관장은 해병대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이끌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밥은 먹고 다녀야지. 내가 아는 맛있는 국밥집 있는데 시켜줄까?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오 관장이 시켜준 국밥을 먹는 동안 그녀들의 진짜 임무는 시작되었다. 이다혜 하사가 오 관장에게 군대 시절 이야기를 물으며 시선을 끄는 사이 하채은 상사는 그의 낡은 컴퓨터에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해킹 툴이 담긴 USB를 몰래 꽂았다. 관장님,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프로그램 있는데 이거 깔면 훨씬 빨라질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체력 단련장의 모든 회원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지난 몇 년간의 회계 장부 그리고 CCTV 녹화 서버의 접근 권한이 모두 헌병대 특수수사대의 서버로 넘어왔다. 위장 침투.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황상필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거미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눈앞의 미끼를 향한 분노만을 불태우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강철 체력 단련장에 설치된 도청 장치와 해킹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들은 황상필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성을 무너뜨릴 강력한 공성 망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채은 상사와 이다혜 하사는 완벽한 위장 아래 황상필과 그 조직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황상필이 부하들을 시켜 경쟁업소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 지역구 시의원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는 약속, 심지어 김포항을 통해 밀수품을 들여오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의 범죄는 단순한 동네 조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특히 헌병대 수사팀을 경악시킨 것은 그의 또 다른 사업이었다. 그는 서해개발이라는 간판을 이용해 공단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심야 시간을 이용해 서해안 갯벌에 몰래 투기하고 있었다. 그가 버린 폐기물들은 김포 앞바다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작전명 서해 해충 박멸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헌병대 비밀 안가. 차수현과 김성훈 그리고 두 요원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스크린에는 황상필의 범죄 행각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타임라인과 그의 자금 흐름, 그리고 공모자들의 관계도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 정도 물증이면 황상필은 물론이고 그와 유착된 시의원, 경찰서 정보과장까지 한 번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김성훈 중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을 넘어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수고했다. 역시 내 부하들답군. 차수연이 나직하게 칭찬했다.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하채윤과 이다혜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검찰 내 특수부와 공조하여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압수수색 및 체포 작전에 돌입하겠습니다. 김성훈이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 차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직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그의 죄를 증명하기엔 충분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저 해충의 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 인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서 감옥에서 나온 뒤 이름을 바꾸고 장소를 옮겨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인간의 사회적 생명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야. 다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병대 특유의 무자비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확실한 교두보가 필요하다. 그의 폭력성과 오만함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그가 쌓아올린 공포의 성이 한낱 모래성이었음을 모든 사람이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장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녀는 김성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는 내가 직접 수행한다. 그녀가 직접 미끼가 되어 황상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김성훈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채윤과 이다혜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위험? 김중령. 해병대가 언제 안전한 길만 골라갔나? 안 되면 될 때까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해병대 정신 아닌가? 차수연의 반문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디으데이는 이틀 뒤. 내가 체력 단련장에서 황상필을 최대한 자극해 그가 나를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하 상사와 이 하사는 현장에서 이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하고 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통제한다. 김중령은 외부에서 기동 타격대를 지휘, 내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진입하여 놈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또한 사전에 섭외된 신뢰할 수 있는 방송사 기자들을 현장 근처에 대기시켜 체포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도록 조치해라. 한 마리의 해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갯벌을 정화하는 작전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지상 최대의 쇼이자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 시나리오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필승. 김성훈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심판인 동시에 해병대의 방식으로 적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심리전이었다. 한편 황상필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초조함과 손목의 고통, 그리고 정체불명의 공포가 뒤섞여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 모여. 그는 조직의 핵심 행동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잔인한 놈들이었다.
이틀 뒤 그 계집이 체력단련장에 나타나면 그대로 납치한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도 상관없어. 반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이젠 그 X의 정체가 뭐든 상관없다.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해병대가 설치한 거대한 클레이모어의 격발 장치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폭풍 전야. 서해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 디으데이가 밝았다. 그날의 강철 체력단련장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채윤 상사와 이다혜 하사는 여느 때처럼 회원들 틈에 섞여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모든 신경은 거미줄처럼 공간 전체에 뻗어 있었다. 그녀들은 눈짓과 미세한 손동작만으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며 황상필의 무리가 나타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을 자연스럽게 안전구역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쪽 기구는 오늘따라 삐걱거리네요. 저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학생, 휴대폰 충전은 저쪽 콘센트가 더 빠를걸? 그녀들의 자연스러운 개입으로 잠시 후 프리웨이트 존 주변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게 되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연극의 무대이자 한 마리 해충을 심판할 처형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 4시 정각. 약속이라도 한 듯 체력단련장의 문이 열리고 차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천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어있는 무대, 프리웨이트 존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자 체력단련장 안의 모든 소음이 마치 그녀를 위해 잦아드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리고 10분 후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황상필이었다. 그의 오른팔에는 여전히 깁스가 둘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가 조직 내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행동대원 3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회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순식간에 체력단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들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죽는다. 황상필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치며 분위기를 장악했다. 황상필은 그 혼란을 즐기듯 천천히 차수연을 향해 걸어갔다. 드디어 만나는군, 이개 같은 엑스아. 황상필의 입에서 더러운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내 정체가 뭐든 이제 상관없어. 오늘 넌 내 손에 죽거나 아니면 개처럼 빌게 될 거다. 선택해. 차수연은 하던 스트레칭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황상필을 지나 그의 뒤에 선 덩치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도축될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감정 없는 시선이었다.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버리는 게 편하지.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저 X를 잡아. 황상필이 고함을 치자 3명의 덩치가 동시에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가장 앞에 선 놈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차수연의 몸이 사라진 듯 아래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대리석을 깨트릴 듯한 기세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이 막힌 채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지렛대 삼아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두 번째 남자의 관자놀이를 뒷발꿈치로 정확하게 걷어찼다. 인간의 유연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전갈의 꼬리처럼 쏘아지는 공격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괴물 같은. 마지막 남은 덩치는 눈앞의 광경에 겁을 먹고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휘둘렀다. 민간인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차수연의 눈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오히려 칼을 쥔 남자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을 차례로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리듯 부드럽고 정확하게 꺾어버렸다. 뚜둑 뚜두둑. 뼈와 인대가 파괴되는 끔찍한 소리가 체력 단련장을 가득 메웠다. 남자의 손에서 떨어진 칼이 바닥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굴렀다. 단 5초. 5초 만에 흉기를 든 장정 3명이 완전히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체력 단련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하채윤과 이다혜는 이 모든 장면을 4K 초고화질 영상으로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오직 차수현과 황상필 단둘만이 서 있었다. 황상필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그러나 체력 단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약속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내 놈의 목숨을 거둘 가치조차 없다. 심판을 받아라 해충. 차수연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강철 체력 단련장의 강화 유리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열렸다. 섬광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해병대, 헌병대 기동 타격대원들이 섬광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군사작전 그 자체였다. 일부는 쓰러진 황상필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일부는 겁에 질린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의 일사불란하고 자비 없는 움직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들의 전투복 가슴팍에는 피처럼 선명한 붉은 명찰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혼란의 중심을 가르고 김성훈 중령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군화는 바닥에 나뒹구는 잡동사니들을 무심하게 밟으며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무릎 꿇고 있는 황상필의 바로 앞에 멈췄다. 황상필. 김성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놈을 폭행, 협박, 공갈, 불법 폐기물 투기, 범죄단체 조직죄 및 국가안보방해 미수 혐의로 대한민국 해병대 헌병대에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그가 죄목을 읊는 동안 황상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해병대? 국가안보? 자신의 범죄가 왜 군대와 국가안보와 연결되는지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다. 그의 공포에 질린 시선은 김성훈을 지나 그의 뒤에 서 있는 차수연에게로 향했다. 너 도대체 내년 정체가 뭐야? 그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김성훈 중령이 차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의 군 경력과 온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우렁차고 가장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의 허리가 칼처럼 꺾였다. 필승, 장군님께 보고드립니다. 해병대 헌병 특수수사대장 김성훈 중령, 작전명 서해, 해충 박멸, 주 목표물 황상필의 신병을 확보하였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필승, 장군님. 그 한마디는 체력 단련장 전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와도 같았다. 황상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풀리기 시작했다. 오 관장은 자신도 모르게 부동자세를 취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저 운동을 좋아하던 아름답고 조용하던 그녀가 장군? 해병대 장군?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차수연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적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야전 지휘관의 위엄과 서해의 거친 파도와도 같은 압도적인 기백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약속된 기자들이 닫혀있던 문을 열고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필름에 담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진 황상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선고했다. 내 이름은 차수연.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송사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내 놈이 더럽힌 서해 바다와 내 놈이 짓밟은 해병의 명예를 걸고 오늘 너를 심판한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헌병대원들이 황상필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시대의 악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붉은 명찰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준엄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차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붉은 명찰의 심판은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그 막을 올렸다. 디으데이의 충격적인 생중계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속보 해병대 최초 여성 장군 조폭속을 한가운데서 직접 범죄와의 전쟁 선포. 영상 내가 바로 해병대 준장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악당 소탕 작전 풀영상 공개. 심층 분석 서해 해충 박멸 작전, 단순 조폭 소탕 아닌 지역 부패 카르텔 뿌리 뽑는 신호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미디어는 차수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맨손으로 흉악범들을 제압하는 그녀의 모습,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헌병대의 위용,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선언하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부패한 사회에 철퇴를 내리는 정의의 여신,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는 황상필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모래성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렸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황상필의 체포 장면을 TV로 지켜본 오 관장은 현장에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서름과 협박을 폭로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다. 그동안 황상필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수백 명의 상인들과 피해자들이 앞다투어 헌병대와 검찰에 설치된 황상필 게이트 특별신고 센터로 달려갔다. 그놈이 제 아내 앞에서 저를 무릎 꿇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불을 지른 것도 황상필의 짓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가 서해에 독극물을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홍수처럼 터져나왔고 황상필의 범죄 목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전에 확보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합쳐지자 황상필의 범죄 제국은 그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수연의 예측대로 황상필의 비호 세력이었던 부패한 경찰과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건은 해병대 헌병대와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조하는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확대되었다. 황상필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했던 김포경찰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특히 김포경찰서장이 체포되는 장면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우리 경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온 해병대 헌병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이다. 그가 왜 군인이 경찰서장을 체포하는 거냐? 고 항의하자 헌병대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군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장면 역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한편 황상필은 민간 교도소가 아닌 해병대 영창 내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사방이 강철로 둘러싸인 한 줌의 햇빛도 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차수현이 자신을 지옥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는 꿈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지만 그를 접견하고 나온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수임을 포기했다. 회장님, 이건 법의 영역을 떠난 사건입니다. 여론이 회장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회장님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황상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힘 좀 쓰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국가가 공인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전쟁 기계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며칠 후 조사실로 끌려간 그의 앞에 김성훈 중령이 앉았다. 김성훈은 황상필이 서해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때문에 인근 어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기억 물고기가 태어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내 놈이 한 짓이다.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바다, 우리 국민의 터전이 이렇게 병들었다. 김성훈은 이어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강철 체력단련장의 오 관장이 회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었다. 체력단련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 놈이라는 모래성이 무너진 후의 모습이지. 황상필은 고개를 떨궜다. 그가 평생을 바쳐 공포로 쌓아 올린 성은 한 사람의 의지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의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갈 일만 남았다. 심판의 시간은 가장 철저하고 가장 무자비하며 한치의 자비도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황상필 게이트는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 관련자 전원을 갈아버리는 것으로 마침내 막을 내렸다. 주범 황상필은 폭행, 협박, 공갈, 뇌물공여, 범죄단체 조직죄에 더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에서의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혐의까지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범죄의 왕국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에게 기생하던 부패의 사슬 또한 남김없이 끊어졌다. 김포경찰서장은 파면과 함께 15년의 징역형을,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황상필이라는 거대한 해충이 박멸되자 그에게 붙어즙을 빨아먹던 모든 기생충이 햇빛 아래 드러나 소각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군이 민간 사회의 부패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낳았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패는 군의 척결 대상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강철 체력단련장. 그곳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공포를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땀과 유쾌한 웃음이 넘치는 해병 성지가 되어 있었다. 황상필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오 관장은 비로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예비역이 아니었다. 차수연의 용기에 감화된 그는 지역의 해병대 전우회와 연계하여 클린 김포 만들기 운동본부를 조직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는 구심점이 된 것이다. 체력 단련장 한쪽 벽에는 그날의 사건이 담긴 신문 기사들과 함께 차수연이 운동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회원들은 그 사진을 수호신이라 부르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묵념하듯 바라보곤 했다.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선 우상이자 롤모델이었다. 그녀처럼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으로 체력 단련장의 여성 회원 수는 3배나 늘었다. 그렇다면 역사의 중심에 섰던 차수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건 이후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명예가 쏟아졌다. 각종 방송사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은 물론 대기업의 광고 모델 제의, 심지어 정계 입문을 권유하는 은밀한 제안까지 들어왔다. 국방부에서는 그녀를 국민 영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거절했다. 군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자리는 카메라 앞이 아니라 파도가 몰아치는 서해의 최전선입니다.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자신의 부대 해병대 2사단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부하들과 함께 갯벌에서 구르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땀 흘렸다. 그녀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영웅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침묵으로 빛나는 별처럼 당연하지만 누구도 감히 가볍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신성한 사실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차수연은 다시 휴가를 얻어 홀로 강철 체력 단련장을 찾았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들어섰지만 그녀의 기운을 알아본 오 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장군님, 아니 차수연 회원님, 어인일로. 오 관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차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냥 운동하러 왔습니다, 관장님. 많이 좋아졌군요. 그녀의 등장에 체력 단련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운동에 집중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존중과 배려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여왕의 자리로 가 몸을 풀었다. 묵직한 바벨을 들어 올리자 변함없는 쇠의 감촉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가 마지막 세트를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저기 혹시 차수연 장군님 맞으세요?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얼굴을 붉히며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소녀의 손에는 해병대 입대 지원서가 들려 있었다. 그날 TV로 장군님을 봤습니다. 저 원래는 꿈이 없었는데 장군님을 보고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장군님처럼 제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소녀의 눈은 동경과 결의로 반짝이고 있었다. 차수연은 잠시 소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지원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지만 그녀의 심장이 이토록 벅차게 울린 적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옅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해병대는 힘들 텐데. 각오는 되어 있나?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악. 소녀가 어설프게 경례를 붙이자 차수연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소녀의 어깨를 힘주어 잡아주었다. 환영한다, 미래의 후배님. 강해져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의 강함은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이자 그녀 자신의 신념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
청송교도소의 독방. 무기수 황상필은 멍하니 벽에 얼룩을 세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과 지워지지 않는 공포뿐이었다. 저녁 배식과 함께 신문 한 장이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신문을 집어들었다가 일면에 실린 사진 한 장에 숨을 멈췄다. 서해 최전방 섬을 방문해 어린 해병의 철모를 바로잡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차수연 준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다. 황상필의 몸이 발작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신문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어둠 속에서도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터였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형태의 심판이었다. 다시 서해의 어느 섬. 차수연은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과 함께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친 파도가 해안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김성훈 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는 든든한 부하들이 있었다. 차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조국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녀를 전설이라 기억하겠지만 그녀 자신은 그저 별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의 해병일 뿐이었다. 서해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